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의 전쟁사. 지난 시간 저희가 수당 그리고 고구려가 요동지방, 전략적 거점인 요동지방을 놓고 한 70여 년을 싸운 전쟁 이야기를 쭉 한번 이어봤습니다. 네. 근데 한반도에도 전략적 거점이 있죠. 있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여기. 뱃살? 허리죠, 허리. 허리. 네, 허리. 저는 제 허리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바로 이 한반도의 중심, 바로 한강 유역인데요. 네. 이 한강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전략적 거점이었던 한강을 두고 혈투를 펼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거점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된다. 자, 저희가 고구려와 수당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역사인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수당 침략을 막아냈던 우리 고구려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고구려의 특징은 일단 영토가 넓다는 거. 근데 사실 물리적 영토보다는 질적 영토의 의미가 중요한데 네. 고구려는 이제 만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유목지대와 농경 지역이 섞여 있다는 거. 이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농경 지역이 없으면 유목은 약탈 부대밖에 안 돼요. 국가 조직력이 안 나오고 농경 지역만 있으면 이 기마전사가 안 나와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국가적 조직력과 유목민 기병 부대가 나온다는 거. 특히 또 고구려에는 그 여진족, 그때 말갈족이라고 했는데 말갈족 부대도 상당히 그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얘들이 되게 이제 유목 생활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요동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거기가 또 철광과 석탄의 산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중국군보다도 중장 기병이 많다고 할 정도로 말과 철의 전략 물자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단점은 두 가지인데 이 말갈족이나 문화권이 섞이다 보니까 항상 내부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잘 알지만 중국하고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 했지만 중국의 침공을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고구려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몸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죠. 탱커죠, 탱커. 그렇다면은 삼국 중에 고구려 말고 이 백제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백제는 이제 수도의 위치에 따라 한성 시대, 그다음에 웅진 공주 시대, 그다음에 사비 부여 시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허리에 위치하는 한성, 즉 한강에 있는 구역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2세기경 고대 백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죠. 아주 특징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커다란 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땅이 비옥해서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고요. 그다음에 강이 있으면 일단 물건을 운반하기가 쉽죠. 그렇죠. 아주 수운에 상당히 적합했고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북방 쪽에서의 어떤 외침은 고구려가 막아주고 그다음에 남쪽에서의 왜구의 침략은 또 신라가 막아주는 이러한 그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 덕분에 백제는 여러 나라와 교역이 아주 활발했었죠. 중국, 가야,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학, 유교, 불교, 그다음에 뭐 건축술, 미술이나 심지어 직조법이나 또 양조법 등의 이런 문물들을 일본에 많이 전파해 줍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삼국 중에서 백제가 일본하고 가장 교류가 활발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배웠잖아요. 조금이 나오는 칠지도. 저는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백제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거는 이제 일본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요, 일본 서기에서 283년에 백제 고이왕이 국내를 파견해서 일본에 직조법을 전수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이듬해였죠. 284년에 아직기가 외에 건너가서 말 기르는 법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칠지도 자체는 지금 일본에서 아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초고왕 때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뭐 중국과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또 북쪽 침략도 막아주고 남쪽 침략도 막아주고 백제가 융성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백제의 문제는 외부 침략은 좀 덜 받았는데 이쪽도 내부 갈등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성백제를 세운 주류들이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조상이 부여라고 그랬고 고구려 왕족하고 한번 이렇게 전쟁터에서 만나서 결투를 하는데
옛날 전쟁할 때는 자기소개부터 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네. 그때 고구려 왕족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너하고 성이 같다. 스스로 부여족이라고 했으니까 부여시라고 하고 그래서 내려온 민족과 현지 토착민이 합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을 땐 상관없어요. 어려울 때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나중에 특히 한성백제 뺏기고 사비웅진으로 가니까 또 이제 세 종류가 돼버리는 거야. 부여족, 한성 쪽에 있던 사람들, 사비웅진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섞이고 나중에 또 일본하고 교류하니까 일본에서 정착한 세력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백제 왕들이 기록상으로는 살해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백제의 좀 중요한 약점이에요. 그렇군요. 이 각자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신라는 사실 이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좀 위치 때문인가 좀 변화도 좀 느리고 좀 크기도 작고 그랬잖아요. 신라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어떤 나라 자체가 구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자연 지형이 중요하잖아요. 소백산맥이 좀 위쪽에 있었으면 나라가 좀 컸겠죠. 다만 장점은 소백산맥 끼고 이쪽에 섬진강을 꼈기 때문에 네. 또 방어는 잘 돼요. 천의 방어. 예, 그래서 약한 거에 비해서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방어 지형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약자고 느리게 발전하다 보니까 단합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래 한 지역에 사니까 내부 갈등도 좀 적고. 다만 단점은 역시 약하다, 작다. 그리고 이제 제일 치명적인 게 외구가 저쪽으로 제일 많이 와요. 그렇죠.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침공을 많이 받았던 게 역시 신라였어요. 그럼 백제하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문화가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굉장히 친밀했었는데 신라와는 적국이다. 그럼 백제와 일본 사이에 신라가 있는 느낌이네요. 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일본도 그렇고 아직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제나 신라를 해도 이때는 지방 세력이 강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때는 백제하고 일본이 친했다. 그럼 신라는 다 적이었고 침략만 당했냐? 뭐 신라 사람도 가 있고 사실은 또 이쪽 해적도 좀 가요. 아무래도. 신라 해적도 일본을 침공을 하는군요. 그러죠. 그래서 네. 왜 그러냐고. 근데 일본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쪽하고 일방적으로 적대하고 일방적으로 친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일본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다만 일본 역사에서는 지금도 꿋꿋하게 그때는 한 개의 나라 취급을 한다. 네. 예, 여기서 터진 게 이제 신공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일본 침공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바로 이 신공항우 스토리죠. 신공황후요. 신공항우. 일본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지폐 속에도 예, 있네요. 이 지폐에 그려진 가장 최초의 역사적 인물이죠. 오. 근데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 신공항우가 임신한 몸으로 이제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 왕의 항복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까지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무슨 아니, 임신한 몸을. 만약에 그랬으면요. 저희 몇 편이었죠? 그 여전사 편에 한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공항우는 일본에서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제 기록에는 비미호라고 나오는데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 일본 발음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기록에 나오니까 실존 인물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연대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편찬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단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비묘란 여자가 있는데 당시에 통일왕국도 아니고 그 한 지역의 왕인데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하고 그 요즘 말로 하면 신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나오지만 무당 사제 역할을 해서 이러면서 통치를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남편이 원래 왕이었는데 천황이라고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천황 없었어요. 그냥 왕인데 늙은 왕하고 젊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고 똑똑해서 신탁도 많이 받고 뭐 그랬대요. 자기가 이게 계시를 받았는데 신라를 치라고 그랬다. 이건 기록에 그 일본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 남편이 뭐라고 해요? 응? 나도 물어봤는데 그런 말 안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 지병이 있으셨네요. 아니죠. 없앤 것 같아요.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툭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신라를 쳤다고 돼 있는데 신라를 정복했다는 건 뻥이고 네. 다만 이때 그 열심히 신라를 털기 위해서 해적단 같은 게 많이 갔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신라가 왜구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건 사실이고
광개토항비에도 나오지만 한때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그것 때문에 출병을 해서 왜구를 격파하죠.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네. 여기 연대가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좌우간 일본은 그때 비묘가 와서 신라 왕실을 완전히 자기 예속을 시키고 뭐 거기다가 자기 지팡인가 창인가 놓고서 이걸 경배해라 뭐 이런 거 해서 완전히 지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광개토항비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고구려군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와서 약탈을 하거나 강력한 군대가 와서 특정 지역을 잠시 점거했을 수는 있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창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때 당시에 그들이 조그마한 세력들이 이제 각지에 있으면서 자기 왕국을 꾸리고 있었고 이 신라에 오니까 예를 들어 신라의 한 마을을 점령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걸 왕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신라 왕국이니까 점령했어. 뭐 이렇게 우기는 정도.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국이라는 건 대체 지금의 시군밖에 안 되는 걸 다 네. 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아마 무지하게 과장해서 마치 신라를 자신의 예속국으로 했던 것처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처럼 역사를 하려면 뭐 판타지 같은 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먼저 한강 도대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기에 사실 뭐 지금도 한강 하면은 한강변 그렇죠. 뭐 아파트 가격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아파트 가격으로. 그 정도로 물가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점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시죠, 박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한성, 서울인데 한반도만 갖고 따지면 서울처럼 수도를 삼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수도가 되려면 일단 교통이 편해야 돼요. 근데 서울은 사실 4개의 강이 와요. 북한강이 오고 남한강이 와요. 그리고 예성강하고 임진강은 바로 오진 않지만 강화도 앞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는 거로 옛날엔 쳤어요. 그러면 북한강으로 해서 강원도 쪽 그래서 그 나무라든가 있던 산림 자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한강, 임진강, 예성강은 경기도 충청도 지역, 황해도 모든 평야지대가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질적으로 넓은 데가 없어요. 질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리 넓어도 내가 갈 수 없다면 내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이 수운, 배로 수운하는 데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좋은 강일 거예요. 특히 남한강 같은 경우는 수량이 풍부해서 거의 1년 내내 이게 됩니다. 수운이. 그러니까 서울처럼 교통과 요지가 없고 주변에 평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울이 한반도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었죠. 아마 이때 당시에 한반도의 나일강 같은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 지금도 김포평야 하면 유명하고 또 쌀이 왕이 드시던 쌀 또. 황해도, 이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강으로 다 연결이 된다. 자, 근데 가장 먼저 한강을 점유했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제를 내몰고 다시 한강을 차지한 나라는 고구려였고요. 삼국이 모두 한강을 놓고 싸웠지만 특히 고구려와 백제 이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고구려의 그 남쪽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임진강이에요. 근데 임진강부터 한강 건너 아차산길까지 이게 고구려군의 남방 침략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에서 바로 강 건너가 어디냐면은 당시 백제의 도읍이었던 풍납토성이었어요. 네. 올림픽 대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심지어 고구려와 신라도 여기를 놓고 싸우고요. 네. 근데 이제 한강, 임진강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고 육군이 내려올 땐 결국 건너야 되는데 대체로 임진강이 국경이 됐던 거는 임진강이 지금도 어떻게 하다 거기가 지금 휴전선이 지나가는 네. 데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당구가 발달한 데가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임진강 거기를 뭐 중국의 적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 나루터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변을 하나의 성벽처럼 만들어서 네. 방어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뒤로 임진강에서 정말 전투 많이 벌어져요. 어떤 전투들이 조금 벌어졌나요? 요 시대뿐만 아니라 근세 6.25 전쟁 때까지도 여기가 아주 주격전지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673년에 포로와 전투라고 있었죠. 고구려 부흥 세력과 당나라군과의 전투. 두 번째 임진왜란에서도 여기가
일본의 북침을 막으려다가 실패한 전투가 있었고요. 방금 말씀했던 6.25 전투에서도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중공군과 아주 결전을 벌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 아니 뭐 한강이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는 뭐 당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임진강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게 사실 좀 세트예요, 세트. 예, 한강과 임진강 이렇게 만나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차산길부터 임진강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삼국시대에도 임진강에 진지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호로하라는 게 거기 바로 건너편이 또 이제 칠중성인데 삼국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적지 중에 하나가 칠중성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호로하 저거 이제 발굴이 돼서 거의 고구려 보루가 워낙 유명해졌는데 저 지명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작으니까 특별히 성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서 칠중성 전투 주로 그렇게 했는데 저 임진강변 쪽에 계속 고구려 보루들이 있어요. 작은 보루들이. 근데 호로하가 제일 유명한 게 저 앞에 임진강 여울이거든. 그 유명한 임진강 여울인데 저기가 사람 무릎까지 정도 온대요, 보통 때. 네. 그래서 물은 차 있는데 실제로는 마법의 길처럼 걸어갈 수 있는 데예요. 저 자리에 있으면 수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호로고로가 제일 유명한 게 저 앞에 있는 작은 고구려 보루죠. 거기 좀 발굴했더니 뭐 저수 탱크도 나오고 작지만 워낙 요충이라서 네. 그걸 딱 보는데 어떤 분 해석이 당시 고구려가 세긴 셌던 게 임진강 북쪽에 있는 고구려 기지들은 다 작은 보루예요. 네. 근데 그 건너편 이쪽에 있는 신라나 백제성들은 되게 좀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만 하지 수비 안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그 수비 지향적의 보루가 아니에요. 예. 공격 지향적의 그러니까 임시 거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인 거예요? 임진강 강변으로 쭉 있는데 그 여울목 있는 길 바로 앞에 있는 게 호로고르예요. 저기를 호로하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인들은 저기 가기 힘들지 않나요? 요즘은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여울목 길은 못 건너가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지도에도 길로 표시돼 있었어요. 아하.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투에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고구려군이 언제 백제를 좀 공격하게 되나요? 처음 백제를 공격하러 온 건 광개토 왕이에요. 요게 조금 미스터리긴 한데 제가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물어봐요.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 그거는 사실 묘비 개념이 아니라 신도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이 사람 일생을 적은 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공적을 자랑하기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럼 광개토 왕비가 어디를 보고 있을 것 같으냐, 어느 쪽을 보고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드넓은 만주벌판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는 광개토 대왕 죽은 다음에 아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아. 장수왕의 유명한 게 남아정책. 남아정책이죠, 장수왕. 압록강 남쪽을 보고 있어요. 아. 딱 압록강변에서 저 남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수왕 때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왕 때부터 장수왕 때에 이제 한반도 공략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이 한번 한성 백제를 와서 점령은 하진 않고 항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백제 아신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이야기는 광개토 대왕비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광개토 대왕이 썼던 전술이 이제 수륙 병진,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이제 진격시키는 병법이었고 또 하나 이제 청야 전술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토화 전술이죠. 가면서 초토화 전술을 썼는데 아니 그럼 듣다 보니까 조금 희한한 게 수륙 양용 병영이라고 수륙 병진. 예, 네. 얘기를 했는데 수군이 고구려군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수군들. 오. 지금 고구려의 그 전략적 위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을 진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배 타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훨씬 기간도 짧고 병력도 훨씬 많이 수송할 수 있고 그 보급 물자도 훨씬 많이 수송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그렇게 하니까 이 병진 전술을 쓰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였죠. 그리고 병진 전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군대는 갈 수 있는데 식량 나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게 우리나라의 좀 비극 중에 한데 우리가 주식이 아무튼 밀이 아니고 쌀이잖아요. 지난번에 아라비아 로렌스 할 때 그거 한번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사람들도 밀보다 쌀을 좋아해요. 그 전쟁하러 가는데 낙타에다 쌀을 실었더니 무거워서 그래서 바로 먹어버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절대 쌀 안 싣고 밀을 싣고 다닌다. 그래야 훨씬 가볍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수나라 당나라 전쟁에서 봤을 때 보급품을 실프하면서 그 실프하는 보급부대가 다 소모해버리니까 전투부대가
먹을 보급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배로 운송하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육상으로 옮기는 부대가 소모하는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와. 소모를 하면서 보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가 관계통합 나오기 전에 고구려가 성장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지금 신의주 건너편 단동으로 보는 서안평이라는 데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 기록이 짧아서 잘 알 수가 없죠. 고구려가 몇 번을 점령을 시도하는데 묘한 게 점령했다가 뺏기고 했다가 뺏겨요. 물론 요동지방에서 반격을 해오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제가 그 압록강변 따라서 한번 차 타고 가봤거든요. 북한 그 북쪽에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서안평으로 가면 육로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정말 중간에 지금도 도시가 없어요. 면 같은 건 2개밖에 없고 엄청나게 그 롤링이 심해요. 그러니 거기를 육상으로 서안평으로 가면 보급이 딸려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로 압록강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서안평을 점령하기 위해서 분명히 수군을 키웠어야 됐어요. 그게 바탕이 돼서 아차산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거기 지금 고구려 보루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하구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게 나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백제라고 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고구려를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백제는 수십 년 동안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면서 칼을 갈고 있었죠.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백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일단은 당시로 봤을 때 백제가 가장 아마 풍부한 식량을 그렇죠. 자랑했었어요. 호남 평야가 있는데요. 특히 백제의 계로왕은 조심스럽게 대고구려 작전을 아주 차근차근 이제 착수해 나갑니다. 더군다나 이때 고구려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네. 장수왕과 귀족들 간에 어떤 불화가 많았었거든요. 469년에 한번 슬쩍 고구려를 건드려 봅니다. 근데 의외로 고구려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로왕은 오케이 하고 나선 이제 야심차게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죠. 북진 정책을. 네. 그 이 삼국시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왜 그 강한 고구려가 신라 백제를 못 해치우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백제나 신라나 다 이게 부족 개념, 국민 개념이 좀 약할 때예요. 그런데 단순히 좀 부족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적인 갈등이에요. 이게 유목 지역하고 농경 지역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는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저쪽으로 가자 했을 때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내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내전이 자라요. 그래서 장수왕이 의외로 장수왕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거는 그때가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평양 천도하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내부적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내성파와 평양 세력과의 갈등은 우리가 수당 전쟁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뭐 역사를 배우는 친구들도 그러겠지만 그냥 국가 그리고 거기 왕 이렇게 배웠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지만 거기에 장수왕이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견제 세력들의 크기가 왕만큼 거대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봉건제 비슷한 시대니까 네. 우리는 지금 왕 그러니까 네. 되게 세 보이지만 아마 봉건제 비슷한 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세력들이 갈등이 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가 그렇게 중앙 집권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선 정말 걸출한 리더가 나와야 되고 그 리더가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실은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서울 광장이 쓰레기로 덮였다고 외국 방송이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날 싹 없어지잖아요. 우린 이런 거를 되게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뭐 당연하잖아. 나라 망신이니까 다음날 안 했다는 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처럼 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고구려 삼국시대 얘기하면 그때도 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혀 그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너는 신도림 사람이잖아. 난 영등포 사람이야.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이 틈에 이제 백제는 부흥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항상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세다고 그래도 힘만 갖고 하면 안 되지. 그럼요.
그래서 우리 누누이 했던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스파이를 하나 투입을 합니다. 아, 고구려가 백제예요? 예. 아하. 한성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를 분열시켜라. 007 첩보 작전을 능가하는 고구려 최고의 스파이 승려 도림. 도림 스님, 약간 이름이 조금 생소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아까 뭐 고구려의 최고의 스파이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스님을 과연 또 스파이라고 이렇게 칭해도 되는 건지가 아니 오히려 스님이니까 스파이를 하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드는데요. 승려가 스파이하겠다가 알맞아요. 그러니까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시주 좀 하시죠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승려만큼 무사 통과한 데가 없거든요. 아 심지어 임진왜란 때도 네. 일본군이 좀 무섭잖아. 아주 막 죽이고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승려한테 너무 깍듯한 거야. 일본이 좀 불교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승려 복장만 하면 프리패스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그때부터. 아 그러면 그나저나 도림 스님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기록이 너무 없어요. 좀 기록이 좀 있으면 이거 정말 재미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록이 거의 없는데 다만 이제 짧은 기록은 이렇죠. 아무튼 백제가 만만치 않은 상대니까 좀 정세를 알아봐야겠다. 누구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도림이라는 양반이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계로왕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네요. 왕이라고요? 스파이가 가서 그냥 한 수 두시죠 했더니 왕하고 그러니까 바둑을. 승려고 아마 좀 덕망도 있고 그런 승려였겠죠. 그러니 가서 친해지면서 왕하고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제 고문 같은 신뢰를 쌓은 거예요. 원래 큰 스파이는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 큰 스파이는 적국의 리더하고 취미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거죠. 한수만 물러주시지요 막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군사는 몇 명입니까? 근데 미스터리 인물 도림 스님은 승려였다가 스파이가 되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제 사람이고 속일 수는 없잖아요. 당시 네. 사투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사투리가 10배는 심했을 거예요. 거의 외국어 수준이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영화에 보면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어요. 스파이가 가서 탁 듣고 있는데 야 그 시기 그 시기 해라. 그러면 신라 첩자가 듣고 맞아 있다가 맞아.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백제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네. 내가 고구려에서 지금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왔다. 굉장히 높은 지위여야 왕하고 같이 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반역죄 정도로 튀었다 했을 거고 네. 그 전에 고구려가 장수한 때 내전이 났으니까 네. 아 제가 아마 그때 저쪽 편에 섰나 보다 이러고 온 거죠.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전이 났는데 내가 패배한 쪽에 있었다면 목숨을 살려주는 예, 대신에 그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기록이 없지만 정황 증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뒷조사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구 집인데 그 집안 다 몰살 당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로왕은 고구려의 정세를 듣기 위해서 도림을 좋아했겠어. 사실 뭐 정말 바둑을 좋아했겠어. 바둑 뜨면서 서로가 눈치를 서로 보는 물어보는 거지. 고구려의 군사는 얼마입니까? 동상이몽이죠. 예. 하기야 뭐 백제 왕도 뭐 바보가 아니고서니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그렇죠. 같이 둔 게 아니었을까. 계로왕이 정말 고구려에 관심이 더 많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거 코치해 주면서 얘 똑똑하네, 쓸만하네. 그러니까 정치 자문을 하게 되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백제가 좀 왕의 권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하려면 항상 집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먹힙니다. 우리 살라딘 리차드 할 때도 배웠잖아요. 네. 리차드한테 가서 당신 도끼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움만 한다고 위대한 왕이 되겠냐. 그거 하지 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거 큰 거 짓고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그러지. 언제까지 애들 앞에서 도끼 들고 뛰어다닐래. 이렇게 바로 홀랑 넘어가거든. 그래서 궁전도 좀 멋있게 짓고 아하. 내가 보니까 고구려는 3층 집인데 여기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로왕이 거기 홀딱 넘어가서 성벽에다가 뭐 크게 짓고 궁전 이렇게 졌다. 그때부터 이제 귀족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약해졌다라고 이제 기록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전통적인 그 유가적 사상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 도림의 스파이설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요? 항상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 유가적 사상은 왕이 사치하고 뭐 행락에 빠지고 원인 제공했다라고 또 그러면 점령한 게 명분이 서요.
훌륭한 왕을 내가 쳤다 이게 아니고 백제왕이 그때 이거나 좋아하고 궁궐 짓고 무덤 아버지 무덤 크게 포장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에 차서 내가 가서 정벌했다 이게 백성들을 구제해 주었다. 그래서 이게 순 백제 편에서 보면 이거 순 조작이다라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어허. 있긴 있는데 일단 뭐 그게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이 가능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정보를 캐낸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백제를 자꾸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가서 충분히 이간질 시켰으니까 이제 공격해도 됩니다라고 장수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군대가 내려오는데 꼭 이간질이 아니라도 결국 거기서 무너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계로왕이 장수왕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거 포위가 되고 할 때 지방 세력한테 원병을 청하는 게 아니라 세자를 신라로 보내요. 그것은 백제의 총동원령이 잘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봉건제 속에서 왕권이 그렇게까지 확립이 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한건 뭔가 지금 이게 틀어진 게 있었으니까 신라로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딴 사람 보내고 신라군을 데리고 오는 건 워낙 중차대한 임무니까 세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라가 군대를 보내서 오는데 이미 오니까 성이 떨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계로왕은 이제 비극적으로 고구려한테 도망도 못 가고 잡혀요. 아이고야. 그래서 강 건너에 끌려가서 현장에서 살해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제 수도 한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남쪽으로 천도해서 웅진 공주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럼 고구려는 거기에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낸 겁니까? 한성을 점령한 한성만 점령. 거기만 간 거군요. 목표가 거기였군요. 봉건제는 좋은 게 여기를 잘라도 저희가 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백제 왕이 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백제는 고구려가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세자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세자가 그러면 이 신라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면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낮에 동맹이 이루어지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한성이 떨어지니까 한성 웅진으로 내려가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고 왜냐하면 신라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저 한성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이 사만을 통일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백제는 당연히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야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았을 뿐이죠. 어떤 그 뭐 실제로 뭐 끈끈한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저 한성을 뺏겠다라는 거는 같지만은 그걸 누구네 걸로 가져갈 거냐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남진을 하는 바람에 두 나라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백제는 탈환해야 되고 신라는 진출해야 되는. 근데 이제 장수왕은 이때 아주 세게 진격해가지고 그 중원 고구려비라는 거에도 나왔지만 소백산맥 앞에까지 갑니다. 신라 쪽으로 갔네요. 예, 그런데 사실 소백산맥이 넘기가 참 신라가 운이 좋아. 그럼요. 지금이야 영동고속도로가 있죠. 예전에 그거 없었을 땐 자동차 타고도 한계령 넘어가려고 미시령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토 한 번씩 하고 갔어요. 언제 때 사람이세요? 예? 아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불과 영동고속도로 시작된 지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지. 30년 이나요? 넌 30살 넘잖아요. 분명히 영동고속도로 이전 사람이에요. 네, 신라가 어떻게 됐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그 산세가 험하다 그러면요. 네. 보통 사람 막 에베레스트 산 막 이런 거 좋아하던데 네. 그런 산은 군사학적으로 아예 제껴요.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든 산이요. 한 600, 800 고지 이렇게 있고 산이 크고 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산이에요. 그 작은 산들이 쭉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봉우리 다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몇몇 교통의 요충지만 야무지게 틀어주고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 있는 교통 요충지를 뚫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먼 길을 원정 와서 강하게 방비되어 있는 그 성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도시와 길이 없으면 보급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장군님이 늘 억울해하는 게 그거예요. 민간인들은 군인은 아무데나 가는 줄 아는 그냥 뭐 겨울 나가면 되잖아, 뭐 뛰어내리면 되잖아 그러는데 그건 가능하지만 거기 식량이랑 군수품은 누가 나를 거냐. 그때 당시에 뭐 시레이션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럼요. 건빵이 있었겠습니까?
군인은 어디가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대는 고속도로랑 철도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백제 입장에서는 한성을 어떻게든 다시 탈환하려고 애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제 그야말로 구군을 건 이걸 뭐라 국가적인 과업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백제의 한성 탈환 순간을 저희가 살펴보기 앞서서요. 한강 유역을 지배하며 고구려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부터 빼앗긴 한강을 탈환하기 위해 이 고군분투하는 순간까지 백제와 함께했던 이 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무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한반도의 삼국 중 오늘은 백제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백제는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를 제작했는데요. 백제를 포함한 삼국이 다 그랬듯이 당시에는 환두도가 근접병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백제에는 날 길이 90cm에서 25cm에 이르기까지 각 기능별 기종에 따라 여러 환두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날 길이 70cm 이상의 환두도가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는데요. 백제와 교류가 활발했던 가야와 일본 지역에서도 백제 환두도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칼이 출토된 바도 있습니다. 백제의 장병기로서는 투겁창과 극, 그리고 철겸창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가장 대표적인 창은 투겁창이었는데요. 투겁창은 원추 모양의 창머리 부분에 창대를 끼워 넣은 형태를 말합니다.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에서도 투겁창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 표준 방식의 창이었죠. 철겸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사실 낫 형태의 날을 가진 창은 우리나라 삼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죠. 그런데 백제 철겸창의 형태는 헤이안 시대 당시 일본 무기인 사치도와 매우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야 지역의 고분에서도 백제의 철겸창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나라 간의 적극적 교류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번엔 갑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역시 북방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찰갑을 보편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남부에서 보편화된 갑옷이었던 판갑도 역시 사용합니다. 판갑은 긴 철판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유연한 관절을 만들지 못해 입고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판갑 갑옷을 보면 팔다리 부위가 없고 몸통만 보호하는 조끼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백제는 가죽 갑옷에 오칠을 한 것으로 유명하는데요. 학자들은 오칠 갑옷이 철 갑옷에 비해 무게가 훨씬 가벼운 데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효과가 있어서 군사의 위용을 높여주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은 백제의 판갑 역시 가야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투구는 당시 삼국 모두 종장판 투구가 대세였습니다. 종장판 투구란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붙인 형태의 투구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발굴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삼국시대 모든 국가가 종장판 투구를 주력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투구 중에는 차양을 단 형태의 투구가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양식은 역시 일본에서도 보입니다. 아마 이는 당시 백제와 일본 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상으로 백제의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사 분석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오랜 수건 사업, 그리고 신라의 같은 사업이지만 다른 목적. 그렇죠. 네, 실행에 옮겨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백제 성왕이 551년에 백제 주축군, 그 다음에 가야, 신라군과 연합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한성 탈환 작전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가야국이 있었군요. 네, 초전에는 성공을 해요. 네. 초전에는 이제 고구려 남평양, 그러니까 남평양이 뭐냐면 지금의 서울이에요. 네. 여기에 있는 고구려를 격파하면서 어허. 기세를 올리죠. 그래서 이때 백제는 한강 하류에 육군을 회복을 했고요. 오. 그다음에 신라는 특이하게도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신라는 약간 땅이 섬처럼 있네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신라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요거를 서쪽으로 쭉 밀게 되는 효과가 백제는 신라 안에 갇히게 되네요. 그렇죠. 이때가 사실 고구려 또 내전기예요. 네,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면 내죠. 그러니까요. 고구려 내전이 되게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항상 네. 발목을 될수 있는 잡아요. 발목을 예. 잡는 그 거겠네요. 위대했던 제국이 계속해서 내부 분열로 지금 그 어떤 그 요 한 단계만 넘어서면 될 항상 그쵸. 그 찬스 타이밍에서 이런 게 일어나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예. 고구려 사료 좀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라가 소백산맥이 막아주는 건 고마운데 네.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또 항상 그렇잖아요.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나가기도 힘들어요. 네. 그 기회를 이제 드디어 잡은 거죠. 고구려가 네 분이고 백제도 치려고 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이때 소백산맥을 넘어서 지금 단양 지역을 점령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충주 원주 쪽으로 올라가고 백제는 이제 한강을 탈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뭐 어찌 되었건 백제 입장에서는 소원이었더니 한성을 다시 되찾아왔으니까 이거를 성왕이 해준 거잖아요. 성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왕은 일단 이름이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안 붙여요. 근데 이 성왕은 이상하게 또 일본 쪽에 기록이 더 많아요. 일본서기에. 이건 추측인데 백제가 망하면서 또 원래 백제 사람들 일본에 많이 건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삼국시대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을 했는데 보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 백제 유민이나 후손들이 기록했던 게 오히려 더 잘 남아 있는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열심히 나는 평생을 이 목표를 위해 매진했다. 이런 왕이에요. 나는 하루도 편안히 잡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아무튼 군대를 데려오려니까 이게 지금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백제 세력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원병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줘요? 안 주고 나중에 정말 화가 나서 에이 없이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지금 다 됐다.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좀 보내라 그러는데 안 줘. 그래 하여간 성왕이 그래서 무리해서 서울을 점령하는데 여기가 좀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된 구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 물러나왔다고 돼 있는데 아 고구려요. 아니요 백제군이 서울을 네. 점령했다가 다시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냥 물러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를 들어 뭐 고구려군의 반격이 왔는데 아 우리가 병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물러왔는지 신라가 또 고구려랑 잽싸게 편을 먹고 압박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성을 점령은 했는데 그 다음 상황에 대처가 안 돼서 한성을 다시 철수하게 되고 신라가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허. 아니, 지금 불과 저희 몇 분 전이었죠. 2, 3분 전에 백제가 일장춘몽이네요 했잖아요. 정말.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삼국 옛날 위초고 삼국지 보시면 돼요. 똑같잖아. 맞아요. 아 맞아요. 잠깐 나가면 뒤에서 성 먹고. 그럼요. 같이 편 먹고 한 다음에 바로 저쪽하고 편 먹고 쳐내고 오늘의 이거 친구가 내일의 적.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왜 한성을 쉽게 뺏겼느냐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에 처음에는 신라가 소백산맥 넘어와서 제일 감격했던 게 그 단양 뺏은 거거든요. 그 적성비 세우고 한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뺏고 보니까 남한강 상류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지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한강으로 군대가 간다. 그다음 단양이나 충주에서 군대가 간다. 선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남한강이라고요. 상류거든요. 배 타면 그냥 가요. 그렇죠. 배가 곡식을 10명 정도면 50석을 나를 수 있어요. 50석을 사람이 나르려면은 아, 그쵸. 한석당 3명이 붙어야 돼. 예. 그리고 부여에서 한성까지 가는데 5일 7일 걸려요. 그리고 절반은 먹어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루면 가요. 그냥 가니까. 10명에서. 그러면 전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병력도 마찬가지. 5일을 행군해서 가는 군대와 배 타고 하루 만에 도착하는 군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지고 그리고 백제의 제일 큰 문제는 확고한 방어 지형이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곳곳에 병력을 다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군데만 틀어막고 있으면 돼요. 아까 오히려 갇혀 있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됐던 신라고 뻥 뚫려 있던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안 좋았던 게 백제네. 신라가 소백산맥 일단 넘어와 버리니까 전략적으로 백제가 너무 불리한 거죠. 풍요로웠는데 풍요로운 만큼 지킬 곳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백제 입장으로서는 신라가 배신 때린 거거든요.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땅인데 결국은 신라가 다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 이제 참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또 백제 성왕 성격의 참을 사람도 아니고 네. 이제 554년에 대신라 전쟁을 선포해요. 근데 상하이 많은 귀족들이 반대를 해요. 이게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야하고 일본의 원정군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신라에 복수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 전투의 절정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관산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충남 옥천 부근인데 이 관산성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백제군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는데 이제 가야 출신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무력이라고. 바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아주 눈부신 활약으로 이제 주도권을 다시 신라가 가져가게 되죠. 이 와중에 사실 백제군의 사령관은 태자였거든요. 근데 백제 성왕이 뭐 총 공격을 지휘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태자를 만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태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50명 정도의 호위병을 이끌고 가다가 신라군에 매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아이고야. 이게- 신라로서는 월척인 거네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지금의 충청도 쪽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라의 주력 군대는 한강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쪽 군대를 가 몰린 틈에 이렇게 들어간 건데 네. 이게 작전의 성공인지 뭔지 알고 과감하게 한성에 있던 군대가 남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고 들어가는데 신라군이 한성을 비우고 주력 군대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김무력이 한성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백제군을 포위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서 세상에 왕이 잡히는 일.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어디서 보고가 들어오는 그지 포위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백제왕인가요? 어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가 그렇게 되니까 누가 또 찔렀을 수도 있고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상황이 신라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렇죠. 유지가 배신을. 그런 정보를 첩보를 넘겨줬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아니 근데 그럼 전사했으면 성왕이 죽은 거잖아요. 성왕을 잡아서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신라의 그 경복궁 근정전 같은 데죠. 그 계단 밑에 묻어서 밟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라딘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적국의 왕이라고 왕을 무시하면요 자기 체면 깎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쟁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가야 출신의 김무력,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네. 아무튼 이 김무력은 그 성왕을 전사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백제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만의 백제군을 격파합니다. 그 정도면 백제 주력군이 거의 괴멸됐다고 맞습니다. 봐요. 아마 백제가 입었던 가장 치명적인 패전이에요. 이 이후에 백제는 어떤 피해 회복이랄까요? 피해 회복 거의 못합니다 이제부터. 왜냐면 가장 요충지를 뺏겼지, 왕이 사망했지, 주력 부대 괴멸됐지. 너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답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김유신 장군도 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됐는지. 나름 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예, 금관가야라고 알고 있죠. 금관가의 마지막 왕 구현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은 진평왕 때 대량주 도독을 역임하고요. 그다음에 손자 김유신은 태종무왕과 문무왕을 보필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신라는 어마어마한 걸출한 인물들도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 넘기 힘든 소백산맥을 넘어와서 단약을 점령한 이후 백제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고 한성 지방까지 다 먹게 됩니다. 이러면 삼국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신라가 된 거죠. 그렇죠. 이 한강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내내 얘기했던 어떤 수운의 혜택을 신라가 독차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병력과 보급품을 훨씬 빨리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전에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탈린그라드 했을 때 만약에 스탈린그라드 뒤에 볼가강이 없었으면 소련군이 못 버텼어요. 네. 볼가강을 통해서 매일 꾸준하게 보급품하고 병력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네. 반면 다른 백제나 고구려군은 그게 안 됐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다음 이야기. 치열한 전투 끝에
한강을 차지하고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그리고 나라의 부활을 꿈꾸는 고구려 백제 후예들의 부흥 운동까지 신라 삼국통일 집중회고, 끝나지 않은 삼국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결국은 이제 무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의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 또 당나라가 개입합니다. 참 남의 나라 이래. 감나라, 배나라, 당나라. 의정은 즉위한 이후 유명한 대야성, 대야성을 공략해서 함락합니다. 아드님이 41분인데 전부 다 요직에 배치시킵니다. 귀족들을 싹 빼고 자기 아들로 채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체제예요. 신라의 독특한 전술 중에 하나가 1인 돌격 전술이 있어요. 최고위 장군의 아들들까지도 최일선에 싸운다. 신라와의 군대와 소정방이 있는 당나라 군대가 협공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요구는 참 우리가 봐도 좀 과한 요구였어요. 백제는 넘어가요. 아 그러면 거의 한반도의 중심 이남 정도만 평양성도 당나라 관할함의 다 두 놈. 그렇죠.